2020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기업의 일부를 6번째로 발췌를 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중에 그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당분간 6% 상회할 거다 하는 제목으로 그 BBS 뉴스라는 곳에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총재 보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의견에 다만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정계 양상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거고 뭐 이제 상식인 거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뛰는 거, 곡물 가격 뛰는 거, 유가도 뭐 뛰었다가 조금 내려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내 소비자 물가가 크게 그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매우 크게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미 한번 그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컴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대부분 이제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 뭐 이런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그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 결국은 어떤 그 비용 절감입니다. 뭐 효율성과 생산성 중시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생산성이란 거나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거나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3번, 4번에 나와 있는 그 비용 절감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역시 그 아직도 그 원가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시 한번 더 느끼면서 운영 비용을 이렇게 중시하는 원가 세계, 그 다음이 이제 그 I 인벤토리 재고, 그 다음에 스루풋 그 수익, 그 돈을 창출하는 속도, 이런 거에서 결국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은 결국 그 TIOE로 해서 스루풋 회계적인 사고방식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론으로 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은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대립 딜레마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현재 그 스루풋과 회계가 그 대립 및 딜레마 관계라고 제가 이렇게 그리긴 그렸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 증가, 이것도 기업이 뭐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루풋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루풋 회계로 그 계산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한쪽에 이제 얘기 있는 스루풋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기업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을 감소해야 된다. 요 BC는 사실은 다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작성하는 그 조건들을 설명한 건데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감소하는 게 아까 앞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비용 절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그 원가 회계로 그 결산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평가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로 하면서도 요거는 이제 그 제 스스로 사고방식 때문에지 아닌지 몰라도 이거 좀 말해놓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이게 과연 이게 대립 관계일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골드랩 박사는 대립의 근본 원인이 심리적, 제가 가로 열고 이념적인 거라고도 좀 표현했습니다. 인것에 다다르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공동의 목적을 돌출할 수 있다면 대립과 딜레마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회계는 의사결정 순서가 TIO인데 코스트 회계, 원가 회계의 의사결정 순서는 OEIT.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전문가들은 T를 중간에 넣기도 하고 I를 맨 마지막에 넣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OEIT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회계는 재고 자산의 증가를 말하자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결국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D와 D'이란 게 이제 대립 관계인데, 이게 대립 관계를 성립하다기보다는 그저 현실일 뿐이다. 왜냐하면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계 정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는데, 하나의 그 월드, 원 월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기도 합니다만, 원가 회계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자본주의 이 주식회사 형태를 받아들인 중국 같은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그 원가 회계가 좌우 세계에 관계없이 이 시계를 한 100년 이상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스루풋 회계가 도전은 아닙니다만은, 도전이라면 도전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패러다임의 대립일 뿐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대립일 경우에는 어떤 그 중간에 그 주입책, 해결책을 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력 싸움인 거고, 결국은 테리토리, 나발이 세력 싸움인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도 이 제약 이론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루풋 세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앞선 시간에 그 미국의 그 골드랩 실행 그룹에서 스루풋 어카운팅에 대한 그 뉴스레터식의 어떤 마케팅 홍보물을 쭉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조금씩 그 소수이긴 하지만은 현재 그 스루풋 회계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기업체가 없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T하고 O는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립관계를 표현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럼 I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어떤 경우에는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된다는 식으로,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식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그 물리적인 이 재고를 회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제가 주장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또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원가 회계를 부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1순위 아까 앞장의 그 기업의 그 수익 창출은 그 스루풋 상승이라고
그거를 1순위 목표라고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가 2순위인데,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한다. 이거를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목표로 요거를 좀, 그 갈등 해소도로 하면 이제 공동 목적이니까 공동 목표라는 식으로 좀 세워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그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생산과 영업으로 크게 나눈다고 그런다면은, 또 요즘에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게 이제 물류,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끙끙거리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에서도 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나 모두 1번 그 회사의 수익성이 있는 성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순위로 스루프트 상승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2순위로 전개해 나가는데 1단계로서 재고 회전 경쟁력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R&D 경쟁력을 두 번째로 꼽는 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재고 회전 경쟁력은 여기에서도 자극을 받았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필요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한번 제가 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좀 말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을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량 증가를 해야 한다. 판매량 증가를 위하여는 반드시 수요량이 증가하든가 또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수요량 증가 없이 판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는 수요량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판매량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그 판매 가격은 제외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기 때문에 스루풋을 올리는데 1순위에서 이제 판매 가격, 인플레이션 시대의 판매 가격 상승이란 것은 일본 항목에서 그 1순위 항목에서 다뤄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2순위 항목에서는 그 수량적인 재고로서 좀 한번 이 현재 그 갈등 구조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A 재고 회전율 상승을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를 감소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되는데도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꽤 우리나라 기업에 많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고요. 또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손익을 산출하는 마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수요량 증가와 창출과 그 다음에 생산량 감소하는 것은 대립관계고 딜레마가 되는 거죠.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재고가 안 팔려서 재고도 감소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다 같이 성립하려면 생산량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게 딜레마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서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설득력 있게 제가 잘 그린 건지 저는 좀 끙끙거리고 충분히 현재 이게 이제 그 영업적 입장이고 요거는 이제 그 생산적 입장인데, 생산의 딜레마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원이라는 게 이제 그 생산직 인원이라는 게 이제 거의 고정돼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월급을 다 줘야 되니까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정량은 계속 생산해야 생산성 유지가 된다 이거죠. 앞선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 컴에서도 얘기하는 게 생산성, 효율성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생산량이 일정하게 가야만 생산성이 되는데 인프트 비용이 많은데 생산량이 적으면 생산성이 팍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그 딜레마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해결 주입책인 주입이라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백신처럼 작은 양을 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큰 투자 없이 우선은 있는 능력 가지고 어떤 투자 금액 없이 어떤 관리 방법론을 바꿔가지고 해결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이내믹 버퍼 관리라고 해가지고 수요 대응해가지고 재고 수준을 목표를 올렸다 내렸다 보통 이제 올릴 때 30% 정도 올렸다가 또 계속해서 재고가 현재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또 낮추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정해 가는 그런 그 이 재고 버퍼 관리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예, 상반기 그 기업체들의 그 공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월 영업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 기아에서 8월 1일자로도 그 현대하고 기아가 영업 그 잠정 실적을 했는데 이제 이 판매량으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전년도보다 현대차인 경우에 7.6%가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 7월 누적 판매 대수로 보면은 13만 9천 대로 그 줄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7월달 한 달 동안은 14,387대를 더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6월 말보다 4.6%더 현대차는 판매량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매월 그 트렌드 추세를 보면은 그 연말까지 그 매출 수량을 예측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는 금액으로 나오니까 이 현대차는 이 소비자들이나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인 여기 그 수량, 그 매출액을 수학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이 수량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안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단가를 매출액이란 게 그 단가 곱하기 여기 그 수량이니까요. 그래서 그 7월 달에는 좀 개선이 되고 있네.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기아의 경우에는 16,054대나 판매량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 6.6%나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 추가 작업을 한 것은 공시 내용에서 한 가지 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빼면은 그게 이제 매출원가 더하기 판관비인데 이거 영업이익 산출해 가지고 그 비율을 비교해 보는 거에 상반기 잠정 실적에 대한 분석의 어떤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말이죠. 뭐 전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현대나 기아나 매출액 증가액이 더 높습니다. 영업비용 증가보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매출원가 판관비는 이제 매입액으로 상징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좀 이런 식으로 수학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8월 1일, 8월 2일 날 그 공시된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뭐 현대 쪽을 좀 많이 그 발췌를 해 왔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라는 게 이 자동화, IT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뭐 이런 쪽으로 그 저기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하고 또 기여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출 증가율보다 이쪽도 그 영업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13.4%뿐이 증가 안 했다 이런 얘기고요. 쌍용 자동차는 8월 1일자로 그 금액상 말고 이쪽도 그 쌍용차도 그 수량으로 그 공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 7월 달 거를 아예 그냥 가져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만대 9,992대를 더 팔아가지고 20.6%의 이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 이 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그 규모가 현대는 한 150만 대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5만 8천 대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규모가 그 비교가 되죠. 그 비상장 기업인 그 GM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SM으로 나오는 그 삼성 계열 쪽이었던 르노 그런 쪽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 포스코부터 얘기하면은 조 단위로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 잠정 발표를 44조 9.9% 올랐는데 매출원가 판관비는 9.3%.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더 높다 하는 얘기죠. 그거는 이 철강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30.4%. 그런데 그 28.8%뿐이 못했으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포스코는 물론 연결이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계열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철강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다 반영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5.8%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제철은 매출액이 38.5%나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4.5%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이 81.4%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제철이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되면은 원재료 가격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또 포스코하고 그 원재료 가격의 어떤 변동 추이를 같은 그 제철 계통이면서 어떻게 한쪽은 가장 그 한국의 그 철강의 대표적인 포스코는 원재료 가격보다 판매 가격을 반영을 못했는데 현대제철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전년보다 포스코보다도 더 높게 올랐는데도 판매 가격은 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었겠느냐. 반대로는 원재료 가격을 어떻게 더 깎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그 기초 그 산업에 대한 그 큰 그 두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는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현재 지금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포스코는 이제 그 2022년도 전망치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86조 원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G 스틸이라고 현대 이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꾸로 그 매출액이 75.1%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80.5%나 크게 또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를 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86.2%인데 영업비용이 76.2%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영업이익이 604.5%나 크게 증가를 했죠. 에너지 솔루션은 신생 재생에너지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제가 인식하기 위해서 뽑아봤고요. SK 네트워크스라는 데 이름이 나와서 한번 봤는데 뭐 종합상사 업도 한다니까 그냥 종합상사로만 생각을 해보죠. 매출액이 12.3%가 감소했는데 매출 그 영업비용 그건 12.9%로 더 감소를 했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보다도 판매 가격은 더 마진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종합상사나 이런 쪽은 수입을 해다가 일정 마진을 그 약속을 받고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이익은 확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1.2%가 증가했습니다. LG전자가
여기 그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쪼그라드는 가전시장,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세계 1위도 불안. 이 가전제품은 뭐 LG전지가 유명한 기업인데 매출은 1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8.4%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0.7%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하반기도 그 잘 예측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 높은 전망을 보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처럼 이 데이터들은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몇 군데 그 오늘까지 공시대 중에서 몇 군데를 그 발췌를 해가지고 또 현대차나 기아는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그리고 또 철강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